네, 반갑습니다. 무지경영 박사입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화창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또 우중충하네요. 일단 내일부터 이제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간답니다. 장마권에 들어가고 굉장히 집중호우가 온대요. 그래서 시간당 80mm 정도가 쏟아질 거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주말 동안에 150mm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150mm면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틀 동안 15cm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이제 역류성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해서 이제 역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피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비야 오긴 오는 건데 이제 요즘도 그렇잖아요. 화창하다가 갑자기 소나기 왔다 다시 뜨거워지듯이 이제 뭐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날씨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주도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고 서울은 점심 때쯤부터 이제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좀 장마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럼 가정에서 장마에 대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습할 거니까 뭐 제습기 있는 분들은 제습기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습기 도구들이 있잖아요. 옛날 같은 나프탈렌 냄새 뭐 그런 거보다는 그 제습하는 용품들 같은 경우도 물 먹는 하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비치해 두셔서 좀 눅눅함을 좀 제거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는 또 물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도 물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물의 반격,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인간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인간들이 물을 별로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돌이켜 보면 저희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이제 체육 시간 끝나면 바로 수도꼭지 들고 막 머리 감고 물 먹고 막 이렇게 물을 막 많이 되게 낭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코앞으로 닥친 물의 위기 해가지고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생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025년쯤에는 지구상의 3분의 2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풍족한 국가일까요? 부족한 국가일까요? 지금 대한민국도 물이 부족한 국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구가 생긴 이래 45억 년 이래로 물의 양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리학 제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물의 양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물이 변했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음용수, 질 좋은 물들이 바뀐 거지 물이 전체가 단 1%도 바뀌질 않았어요. 지구가 생성될 때 그 물 그대로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오염이 될수록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 물 위기의 양상, 그래서 첫 번째가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의 부족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두 번째는 물 오염으로 물 부족이 가속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재가 빈발한다. 참 장마철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물은 굉장히 많은데 먹을 물은 없거든요. 희한하죠? 그렇다고 지금은 뭐 막 옛날처럼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비 올 때 빗물 받아서 며칠 쟁여놨다가 이렇게 위에 물을 사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며칠을 받아놓는다고 해도 받아놓을 공간도 없을 뿐더러 받아놓는다고 해서 그 산성비가 우리가 직접 그렇게 뭐 거르지 않고 먹기에는 좀 부적합한 물들이 되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166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극물이 득실거리는 세계의 수계 그래 놨어요. 독극물이 득실득실하대요. 좀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는 2025년이 되면 공업 부문에서 현재의 2배에 달하는 용수량을 소비하게 될 것이며 공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오염도 현재의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조금 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이게 더 지금 심각해지거든요. 왜 더 심각해질까요? 점점 이게 AI가 발달되고 그러면 반도체 생산하는데 어마무시한 양의 물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뭐 로봇 시대가 빨리 당겨질지도 상상도 인류는 못했을 거고요.
팬데믹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세상을 한 5년 정도 앞당겨 버렸거든요. 5년 정도 앞당기다 보니까 느닷없이 25살짜리가 터널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3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신문에도 어떤 게 났냐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이미 웨어러블 로봇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실험을 한 게 쭉 나왔는데 뭐냐면 그 웨어러블 로봇이 2kg에서 3kg 정도, 그러니까 등산할 때 배낭 정도 무게인데 이거를 기자가 입고서 타이어를 수십 개를 그냥 들어요. 폐타이어를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와 팔 이런 데 힘을 굉장히 보조를 많이 해준대요. 그러면 앞으로 척추 환자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서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임대료가 2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요. 근데 원래 뭐 1년 전만 해도 그게 1억 몇 천이었대요. 근데 그게 2천만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1년 만에요. 그럼 1년 뒤에는 200만 원이 되겠죠? 그 1년 뒤에는 2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 1년 뒤에는 2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독경제로 간다 하더라도 2, 3만 원이면 그걸 입고서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닐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웨어러블이 로봇이 허리가 구부정해지니까 지가 알아서 허리를 딱 눌러주고 허리를 피게,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군데, 4군데인가에서 그거를 이제 작업자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상탑 하차할 때 이럴 때 전혀 사람의 무리가 안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10사람이 하던 일을 웨어러블 하나 입으면 그 사람이 다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100개, 200개 들 수 있거든요. 타이어도 기자가 무슨 운동을 많이 했겠어요. 그 기자가 10대 개의 타이어를 한꺼번에 들어옮기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 반도체 칩 이런 것들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이제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마실 물은 없는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발전은 계속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오염은 물을 통해 전염성 미생물을 전파하여 콜레라와 장티푸스, 댕기열, 척추성 소아마비, 바이러성 감염, 기생충 감염 등의 전염병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거보다 사실은 요즘 제가 제일 물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항생제라든지 그동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은 약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약국에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뭐 했지만 지금 약국에 가져가면 안 받아주거든요. 또 그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럼 보통 약들을 어떻게 버렸냐? 싱크대나 욕조 아니 변기에다 놓고 내려버렸었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가냐? 우리가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 피임약 먹는 것은 소대변을 보게 되면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수제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에스트로겐 계열의 호르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속에 있는 그거는 뭐 염소를 넣는다고 해서 또 뭐 어떤 필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들이 물론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필터들은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 때문에 물이 이제 인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재밌는 게 80년대에는 전 세계 각종 수계,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아까 그런 것들에서 2천여 종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해냈다. 수돗물에서는 총 765종이 있으며 그 중에서 20종은 발암물질, 23종은 발암의혹물질, 18종이 암촉진물질, 56종이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다. 1980년대예요. 그럼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럼 4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퀘스천 마크죠. 또 이제 물이 퇴화한다는 거죠. 왜? 계속 오염되다 보니까 물에 퇴화 그래가지고 172페이지에 이런 이제 이론까지도 제시됐다고 한답니다. 오스트리아의 환경자연과학자인 빅터 샤우버거 박사는 물이 자연계 에너지와 생물 정보를 흡수 저장하며 전달하기도 하는 매개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얘가 이제 점점 그런 걸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기 이제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순정수 완전히 뭐 이렇게 걸러낸 물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정수는 비록 깨끗하게 물 오염을 해결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죽은 물이며 이상적인 물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고 건강수로 전환할 수도 없다. 또한 순정수의 항균 능력은 아주 약해서 좋은 물과 생명이 있는 물보다 대장균의 번식 속도가 더 빠르다. 자, 깐깐하게 걸러낸 물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걸러낸 물들이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의 번식 속도를 훨씬 증식시킨다는 거죠. 왜?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걸 어디서 사용해요? 실험실에서 비커에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순정수라고 하는 거, H2O. 그 실험실에서 쓰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마시는 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에 태하는 물의 구조에 이상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물의 구조에 이상 변화가 발생하면 물의 에너지 상태가 저하되고 물의 분자 결합이 커지며 헤르츠와 파동에 이상이 발생한다. 이는 곧 물의 자전 기능과 항오염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뜻한다라고 오스트리아 물박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태하된 물은 사실상 병든 상태의 물과 같다라고 순정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자웅전환, 환경 호르몬과 생명 안전, 그래서 이제 물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웅이 전환한다는 것은 뭐냐면 암컷과 수컷이 전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수 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임약이나 이런 것들이 물로 들어가서 우리 물을 오염시키면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의 과다로 인해서 성조 숙증이 일어나고 남성들의 성기가 점점 위축되고 정자 생산이 줄어들고 아이들은 점점 성조 숙증이 일어나고 또 동물계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20세가 넘도록 생리를 안 하는 여성이 이유를 몰라서 병원을 갔더니 안에 난소가 있는 게 아니고 고환이 들어있었던 거죠. 왜 생식기는 여성인데 안에는 난소가 아니고 고환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로 인해서요? 물이 죽어가면서요. 그게 되게 슬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환경호르몬 얘기가 나오는데 유기물로 이루어진 환경호르몬 중 40여 종은 농약이랍니다. 농약. 이는 환경호르몬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네.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뭐 되게 건강할 것 같고 하지만 한 집 건너 한 집. 어떤 분들은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한 집 건너 한 집. 오늘 아침 버스를 타고 여기 이제 이 장소로 오면서 버스 안에 내리려고 하니까 문에 붙어 있는 병원 광고를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시키는가. 이거는 솔직히 뭐 어느 병원인지 얘기 안 하니까 어느 버스를 탔는지도 얘기 안 하니까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만에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할 필요도 없고 바로 하고 바로 검사하고 퇴원할 수 있다. 떼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종 제거해놓고 용종 옆에 가로 열고 암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종이 암이냐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광고를 본 일반인들은 용종은 암이라고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종이 생겼다고 내시경을 하면 나 암 생겼다고 해갖고 전부 항암 치료 들어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책임의식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병원 협회에서도 그걸 광고하라고 내주니까 허가를 해주니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보고 되게 열받더라고요. 용종이 암이냐고요. 근데 물속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물속의 환경 호르몬은 대부분 강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용해도 되지 않고 축적되는 성질을 지니며 먼 거리에서도 전파가 가능하고 물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크게 다이옥신류 환경 호르몬과 프탈레이트류 환경 호르몬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물속에 아주 쩔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되게 재밌는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이걸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4개인 귀여운 오리 사진도 있어요. 다리가 4개 달린 오리예요. 오리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죠? 저희 동네도 오리떼도 많은데 아직 발 4개짜리 못 봤는데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부영형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류 독소와 이제 생명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국에 나왔던 건데 온통 강이 녹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이크로시스틴 독소 조류에서 나오는 독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시스틴은 주로 간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장 질병뿐만 아니라 위장염에도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마이크로시스틴류의 독소는 유전 독성이 있어서 태아의 기억, 장기의 발달 불량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이크로시스틴 간암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와요. 우리나라 낙동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마이크로시스틴 간에 치명타를 매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속에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유아청색증, 그래갖고 이제 질산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유아청색증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산소가 좀 부족하게 이렇게 공급이 덜 된 거예요. 출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탯줄을 목에 걸었다든지 해서 아이가 우리 피부색이어야 되는데 청색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탯줄에 걸리거나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질산염이 다량 함유된 우문물을 마신 경우 유아는 쉽게 유아청색증에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아이 몸에 물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전달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물이 문제라는 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남 얘기도 나오고요. 물이 그냥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미나마타병 이런 것도 다 물로 인해서 수은 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런 거 안 보여드릴게요. 식물 인간이 된 소녀 그래갖고 눈은 뜨고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또 여자아이만 태어나는 마을의 비밀, 그래서 카드뮴이 과다가 되면 남자아이가 못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 마을은 전부 여아만 태어난다는 거죠. 또 치아 건강 지킴이의 두 얼굴, 그래서 불소 얘기도 나오고요. 불소 침착증에 걸린 8세 아동이 고통스럽게 일어서려고 애쓰는데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3페이지에 뭐라고 진짜 재밌는 제목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살인기, 산성비. 하늘에서 내리는 살인기라고 합니다. 살인기. 중국 교수라 그래요. 살인기. 귀신기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살인 귀신 그래요. 산성비. 산성비는 아주 심각하죠 사실.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물의 역습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7장은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안전한가, 정말 안전한가 싶죠. 물 한 방울로 한 통의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물 1톤으로 8톤의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우리 수자원에 조금만 들어가도 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도물은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수도는 안전한데 뭐가 그럼 불안전할까요? 오는 수도 파이프 라인이 불안전한 거죠. 오래됐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사진들은 다 공개됐으니까 뭐 인터넷 뒤져서도 뭐 수도관 상태 보면 완전 동맥경화처럼 막 녹이 다 쓸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꾸죠. 뭐로 바꿔요? 우레탄으로 많이 바꾸죠 요즘. 많이 바꾸거든요. 그거 뭐예요?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그게 슬픈 거예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인데 물 끓이는 거. 여기 돼 있어요. 230페이지에. 물 끓이기는 누구나 하는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사실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많다. 첫 번째, 물을 끓이는 것은 물속 미생물 제거가 목적이다. 그러나 물속 미생물의 배설물, 특히 세균이 죽으면서 방출되는 독소는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절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만 증발되는 거죠. 고농축으로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수도관 파이프와 물 저장 탱크는 오염되기 쉽다. 여기 책에도 여전히 나옵니다. 세 번째, 물이 막 끓으려고 하면 뚜껑을 열어서 물속에 남았던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을 날려보내니 다시 뚜껑을 닫고 2, 3분 끓인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날린 다음에 2, 3분 끓여서는 절대 안 되고요. 20분 이상 끓이셔야 돼요.
네 번째, 물을 반복해서 끓이면 죽은 물로 변해버리므로 한 번 끓인 물은 또 끓이지 않고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우리는 끓여서 옛날에는 어땠어요? 주전자로 해놓고 하루든 이틀이든 매일 먹었죠. 다섯 번째, 물의 경도가 높으면 물속에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쉽게 녹아나가서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 찌꺼기를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찌꺼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페트병 물의 안전, 페트병 물이 안전하느냐, 이거는 아예 다른 책이 한 권 있어요. 페트병 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그때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요거 오늘 끝나니까 다음 주에 페트병 물에 대해서 그럼 풀어드릴게요. 신난다, 그죠? 이제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페트병 물 소비 증가로 지금껏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물 오염도 물 오염인데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지금 플라스틱, 이게 팬데믹 때문에 플라스틱 때문에 인간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페트병 그 자체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요즘 어떻게 된 거예요? 레벨이 안 붙은 라벨이 안 붙은 걸로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가는 도중에 이게 막 쓰레기가 혼합돼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재활용되는 건 30%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3분의 1도 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이렇게 다 별도로 분리해가면 그거를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갖고 가는데 그 쓰레기차 안에서 이게 혼합이 되니까 그대로 또 가가지고 이게 좀 3분의 1 정도도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거를 차라리 인원을 증가시켜서 아예 따로 분리하는 것도 앞으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의 안전 문제가 나왔는데, 정수기는 나중에 제가 또 정수기는 별도로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뭐 정수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또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컵의 안전. 그래서 플라스틱 컵, 유리컵, 세라믹 컵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주로 어떤 컵으로 마셔요? 플라스틱 컵으로 마시거든요. 식당 가면 대부분 플라스틱. 그나마 이제 요즘은 스텐컵으로 많이 쓰긴 하죠. 네, 되게 찝찝해요, 스텐컵. 왜냐하면 기름기 먹고 과연 그 스텐컵을 깨끗이 닦는지도 힘들었고요. 그 닦는 사실 세제도 얼마나 많이 행길까도 싶고요. 그래서 개인 컵들을, 텀블러들을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컵, 뭐 자기 컵, 뭐 이렇게 하여간 좀 쓸데없이 이제 뭐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팔짱 건강하게 물 마시는 법 해놨어요. 건강하게 물 마시는 거 그냥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돼요. 259페이지에 뭐라고 되냐면,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수분량의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근데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연 치유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요양하는 분들도 그렇고 하루에 2리터를 마셔라, 뭐 2에서 2.4리터를 마셔라, 이제 약간의 이제 의견 차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8에서 2리터 정도로 먹는 게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기체가 매일 섭취하는 수분과 배설하는 수분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이것을 유기체 내 물의 생체 항상성이라고 한다.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물은 거짓말 안 마셔요. 탄산음료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먹긴 하는데, 그래서 친절하게 263페이지에는 나이대별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일관되지는 않는데요. 남성 14에서 18세 같은 경우 3.3리터까지 먹어야 된대요. 3리터. 그 다음에 19세 이후에는 3.7리터. 남성은. 여성은 이제 19세 이후에는 2.7리터. 근데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수독증 걸려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1.8에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드셔주는 게 좋고, 또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266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체내 수분과 체외 수분을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특히 세포 내 체내 수분을 늘려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라.
이건 습관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매우 목이 마른 탈수 상황에서 미네랄이 적게 함유된 물이나 순정수를 마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기 쉬우며 오히려 저삼투압을 유발해 탈수 현상을 부추긴다. 헬스장에서 드시는 물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박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신장병 환자들, 콩팥 환자들, 그다음에 이제 심장병, 하트 환자들, 간 이상 기능으로 복수가 차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물을 좀 조심해서 마셔야 되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물을 사실 많이 마셔야 돼요. 근데 고혈압 약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이뇨제죠. 어쨌든 고혈압 환자 물을 잘 마셔야 되고요. 병상에 누워 지내는 환자, 통풍 환자, 그런 사람들은 물을 과도하게 마시고, 어느 책에 있냐면 또 그것도 나중에 풀어드릴 건데, 질병이었던가 병 물이 정답이다. 그 책은 그분은 이제 암 환자들을 물만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심각한 암 환자한테 하루에 5리터까지 물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좀 마셔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276페이지에 음료수보다는 물을 마셔야 한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 거, 음료수는 아니고요.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탈수 과정이다. 물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물을 섭취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특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은 탈수 과정이에요. 하루에 한 잔 이상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색소와 방부제, 카페인 등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수분이 모자라게 된다. 또 아까도 얘기한 이제 남자와 여자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나왔고, 취침시 물 마시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사님들은 머리 위에다가 항상 물을 넣고 주무셨거든요. 그걸 자리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되면 색깔이 짙잖아요. 그거는 자는 도중에도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리끼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물 한 모금씩 먹는 거는 심장 질환을 굉장히 예방을 해줘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요. 숙면을 또 못 취할 수 있거든요. 소변을 자주 보러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적당한 양의 물을 주무시다가도 한 번씩,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보통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전에 물 먹지 말아라고, 숙면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적인 흐름의 입장에서는 자는 중간에 우리 조사님들 자리끼 놔뒀듯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산성체질인 사람은 알칼리성 또는 알칼리성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온수기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이 피가 산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마시게 하는 거죠. 하여간 여기도 매일 커피를 6잔 이상 마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6잔을 마시면 소변으로만 1리터 이상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또 여기도 이분이 이 얘기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면 설사가 나오니까 물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설사를 하게 되면 대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수분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 탈수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야말로 수분을 많이 보충해줘야 할 때다. 최대한 설사하는 동안 계속 물 먹고 설사하고 하면 다 씻겨 나가서 설사가 멈추거든요. 또 인체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는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소변을 1에서 2000ml, 1에서 2리터를 소변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1.3에서 1.8 정도를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사람들마다 다른 물 마시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노인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그냥 물은 입에 들어가는 건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닫고 꼭 씹어 드셔야 돼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탈수는 노화의 한 과정이다. 특히 비만인 사람은 더욱 쉽게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노인은 종종 체내에서 순환하는 수분의 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단 물과 나트륨이 유출되면 쉽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물과 나트륨이 부족하면 쇼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충분히 어르신들은 물과 나트륨을 섭취해 줄 필요가 있고요. 영아일 때부터 물을 합리적으로 잘 마시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이들은 물이 더 충분하기 때문에 또 임산부는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가,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학생은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우주 비행사는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물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은 갈증만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 안 마르면 물 안 먹어도 되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시는 길밖에 없어요. 대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물의 일반적인 진짜 물이 약인가 독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까 얘기한 생수부터 시작을 해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일주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